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 아마도 실전경매연구소에서 이런 물건도 소개해 하며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물건을 소개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뿐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돈이 된다고? 매매도 어렵고 임대도 잘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다릅니다. 어떻게 장담하느냐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평형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임대 물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래가 꾸준합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하철역이 걸어서 불과 4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는 생활에 필요한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푼돈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투자할 기본적인 자금 미천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수익 구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5 타경이만 1710번 아파트 경매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5-6 경남안신 아파트 106동 3층 308호입니다. 감정가격은 2억 6,100만원이며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억 8,270만원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1,827만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부산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일괄 매각으로 별도로 인수해야 할 토지 지분은 없습니다. 토지의 대지권 면적은 18.248제곱미터, 약 5.52평이며 건물의 전용 면적은 59.99제곱미터, 약 18.15평입니다. 공급 면적은 약 80.49제곱미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번 경매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1차 감정가격 2억 6,100만원에서 유찰된 뒤 2차 최저가격 1억 8,270만원에서도 다시 유찰됐습니다. 이후 3차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1억 2,789만원까지 내려갔지만 이때 매각 조건이 변경되면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매각 조건을 새롭게 정리한 뒤 다시 감정가격 2억 6,100만원부터 경매를 시작했고 이 가격에서도 유찰되어 현재 다시 1억 8,270만원의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1억 2천만원대까지 내려갔던 경매가 왜 갑자기 감정가격부터 다시 시작된 것일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임차인과 권리관계를 분석할 때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의 구조와 단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안신 아파트는 1995년 3월 30일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로 10개 동총 1408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308호는 24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있으며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 구조입니다. 전용 면적은 59.99제곱미터로 약 18.15평이며 공급 면적은 80.49제곱미터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24평형에 해당합니다. 내부는 방 3개와 욕실 1개, 거실, 주방 겸 식당,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방 2개가 배치되어 있고 안쪽에는 욕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거실과 가장 큰 침실이 발코니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배치된 전형적인 구축 24평형 구조입니다.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물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생활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건물에는 승강기와 공동현관, 소화설비, 위생설비, 가스난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입니다. 단지의 전체 주차 대수는 1341대로 세대당 약 0.95대 수준이며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자전거 보관소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1995년에 준공된 구축 아파트이고 현재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벽지와 장판, 주방과 욕실 등 내부 수리 여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지하철과 생활권입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까지 거리는 약 273m로 걸어서 약 4분이면 도착할 수 있으며 단지 입구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불과 약 64m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자가용이 없는 세입자나 직장인에게도 접근성이 좋은 위치입니다.
장전역을 이용하면 부산대학교역과 온천장역, 동래역 방면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고 부산의 주요 도심 지역까지도 지하철 한 번으로 연결됩니다. 단지 주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병원과 의원, 음식점, 편의점, 시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권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 장전시장과 부국시장, 행정복지센터, 도서관과 공원 등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금정산 자락이 이어지고 있어 도심의 생활 편의성과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건물 연식만 놓고 보면 오래된 구축이지만 장전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와 1408세대 대단지에서 나오는 풍부한 생활 수요가 구축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입지가 지금도 매매와 임대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에는 과연 어떤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왜 경매 진행 도중 2회 유찰이 되었다가 갑자기 처음부터 경매가 다시 시작되었는지 하는 의구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NPL 경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매 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마침 공부방을 저의 지인이 부산 연산동 로터리에서 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공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권리 분석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입찰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실제 투자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공부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물건을 분석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아는 만큼 보이고 확인한 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투자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여러 자료를 비교하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멤버십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권리는 임차인 정호환의 임차권 등기입니다. 정호환은 2022년 2월 16일 전입했고 그보다 앞선 2022년 2월 8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무려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후 2024년 3월 29일 정호환 명의로 임차권 설정 등기가 접수됐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24년 6월 17일 정호희가 이 아파트를 2억 4천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정호환은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호환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승계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25년 3월 28일 청구금액 2억 5,334만 8,63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며 매각으로 이 권리와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정호환은 강제경매보다 훨씬 앞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했으므로 정호환이 가지고 있던 임차인의 권리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넘어갑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저가격 1억 8,270만 원을 기준으로 경매 비용을 먼저 제외하면 배당 가능한 금액은 약 1억 7,934만 원에 불과합니다. 보증금 2억 4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6,065만 원이 부족합니다. 결국 당시 조건대로 낙찰받았다면 낙찰 가격과 별도로 이 부족한 보증금까지 인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위험 때문에 두 차례나 유찰됐고 최저 가격이 1억 2,789만 원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원에 대항력 포기허약서를 제출하면서 매각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각물 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호환의 주택임차권 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도록 매각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기한 것은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 자체가 아니라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항력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낙찰대금 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낙찰자의 인수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자 기존 경매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감정가격 2억 6,100만 원부터 경매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가격 1억 8,270만 원에 낙찰받더라도 정호환의 미배당 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왜 부족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낙찰자는 낙찰대금뿐만 아니라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인수비용이 시세와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물건도 두 차례 유찰된 뒤 최저가격이 1억 2천만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미배당 보증금의 인수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항력만 붙잡고 있다가는 집이 계속 유찰되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 미배당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항력은 포기하고 매각을 성사시켜 낙찰대금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먼저 배당받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기한 것은 낙찰자에게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시키는 권리일 뿐 원래 집주인과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족분은 원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집주인과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와 강제 집행을 통해 추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낙찰자의 부담을 없애 경매를 먼저 성사시키고 낙찰대금에서 최대한 회수한 뒤 남은 부족분은 원래 채무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입찰 전에는 대항력 포기와 객서와 임차권 등기 소멸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 명세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현재 점유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위해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실제 점유자나 관계인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현관문과 우편함에 안내문을 남겼지만 연락도 오지 않아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2024년 7월 1일 김호우가 308호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호우는 현재 소유자인 정호희의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김호우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기보다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김호우의 임대차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 요구 또는 임차권 등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한 채권 역시 김호우의 채권이 아니라 종전 임차인 정호환의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김호우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등에 업은 임차인이거나 낙찰자에게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에도 등록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이 물건에서 종전 임차인 정호환의 임차권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점유자인 김호우는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임차권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낙찰 후 자진해서 집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처음에는 선순위 보증금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건이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 위험이 사라졌고 현재 점유자 역시 소유자의 배우자로 확인되어 권리 분석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최저 매각 가격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여 실제 필요한 사업자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이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산금정구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낙찰 가격은 1억 8,270만 원이며 낙찰 가격의 70%를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금은 1억 2,789만 원입니다. 따라서 낙찰대금 가운데 직접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은 5,48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취득 관련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낙찰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므로 취득세는 1%인 182만 7천 원이며 지방교육세는 0.1%인 18만 2,700원입니다. 전용 면적이 59.99제곱미터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관련 세금은 모두 200만 9,700원입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과 잔금 납부일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는 시가표준액을 낙찰 가격과 동일하게 가정하고 채권 할인율 15.13606%를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채권 매입 금액은 약 420만 2,100원이며 이를 즉시 매도할 경우 예상되는 할인 손실금은 약 63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 대출금 1억 2,789만 원에 120%인 1억 5,346만 8천 원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으로 가정하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할인 손실금은 약 23만 2천 원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 손실금은 모두 약 86만 8천 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50만 원과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낙찰대금 자기자본 5,481만 원, 취득 관련 세금 200만 9,700원, 국민주택 채권 손실금 약 86만 8천 원,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 100만 원을 모두 합하면 이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 필요한 총자기 자본은 5,868만 8,022원, 약 5,869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국민주택 채권 손실금은 개인의 대출 조건과 잔금 납부일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낙찰받는 데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는 얼마일까요? 총 사업비는 1억 8,657만 8,022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출금은 1억 2,789만 원이며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은 약 5,869만 원입니다. 이제 대출금과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을 각각 연 4%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금 1억 2,789만 원에 대한 연 4% 이자는 511만 5,600원이며 한 달 이자는 42만 6,3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직접 투입한 자기자본 5,868만 8,022원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고려하여 연 4%의 기회비용을 적용하겠습니다. 자기자본의 연간 기회비용은 약 234만 8천원이며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9만 6천원입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와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모두 합한 전체 금융비용은 연간 약 746만 3천원이며 한 달에 약 62만 2천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이제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윤곽이 잡히시나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얼마나 거래가 잘 되는지, 그리고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했을 때 대출금과 자기자본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 달에 얼마가 남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상 종전 임차인 정환의 보증금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입해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자의 배우자인 김공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실제로 이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현재 이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임대 매물을 확인해 보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임대가 잘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한 달여 사이 전세 계약이 꾸준히 체결된 자료를 보면 임대 수요는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6월 29일 14층이 보증금 2억 500만 원에 계약됐고 7월 7일에는 13층이 2억 원, 7월 22일에는 4층이 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8월 4일에는 23층이 보증금 2억 1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평형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2억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 꾸준히 거래된 것입니다. 등기상 임차인 정환의 보증금은 2억 4천만 원이지만 현재 확인되는 실제 전세 거래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익 계산에서는 욕심을 내지 않고 최근 거래 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인 2억 원의 전세를 놓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은행 대출금 1억 2,789만 원을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금을 갚고 남는 보증금은 7,21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 아파트를 낙찰받으면서 직접 투입했던 자기자본 5,868만 8,022원을 회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을 모두 갚고 자기자본까지 전액 회수한 뒤에도 1,342만 1,978원이 남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처음 준비했던 약 5,869만 원은 다시 통장으로 돌아오고 아파트에는 대출이 한 푼도 남지 않으며 추가로 약 1,342만 원의 여유자금까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남은 돈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연 4%로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는 약 53만 6,879원이며 한 달 이자는 약 4만 4,740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한 달 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 5,869만 원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은행 대출도 전액 상환한 상태에서 장저녁 도보 4분거리의 아파트 한 채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이므로 남은 1,342만 원을 매매 차익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약 4만 5천 원은 남은 보증금을 예치하여 얻는 금융수익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매월 큰 월세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적은 자기자본으로 시작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대출 없는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작은 이자 수익까지 얻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수익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3년 동안 보유한 뒤
매각하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감정가격만 믿고 매각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고 있으며 현재 얼마의 매물로 나와 있는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최근 같은 전용 면적의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9일 22층은 2억 5,900만 원, 5월 20일 12층은 2억 5,2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월 3일 9층은 2억 5,400만 원, 6월 26일 10층은 2억 5,200만 원, 7월 5일 11층은 2억 4,500만 원에 거래됐고 가장 최근인 7월 19일에는 21층이 2억 5,500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최근 실제 거래 가격은 약 2억 4,500만 원부터 2억 5,9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106동 5층은 2억 6천만 원, 109동 9층과 104동 16층은 각각 2억 8천만 원, 106동 17층은 2억 9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호가는 2억 6천만 원부터 2억 9천만 원이지만 호가는 매도인이 받고 싶은 가격일 뿐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매 물건은 3층으로 고층보다 선호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뒤에도 현재 시세가 유지된다는 보수적인 조건으로 2억 5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낙찰 가격과 취득세, 채권 손실금,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을 모두 합한 총 사업비는 1억 8,657만 8,022원입니다. 3년 뒤 2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 양도 차익은 6,342만 1,978원입니다. 부산 금정구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2주택자가 매각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먼저 3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6%인 약 380만 5천 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은 약 5,711만 7천 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는 24%의 세율과 576만 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794만 8천 원이며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약 79만 5천 원을 더하면 전체 세금은 약 874만 3천 원입니다. 결국 양도차익 6,342만 1,978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면 세후 예상수익은 약 5,467만 9천 원입니다. 결국 약 5,869만 원으로 시작해 전세를 놓으면 은행 대출과 자기 자본을 모두 회수할 수 있고 3년 뒤 현재 실거래 수준인 2억 5천만 원에만 매각하더라도 세금을 제외하고 약 5,468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산에는 3년 동안 남은 보증금을 예치해받는 이자 수익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물건이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래된 구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입지와 거래량, 임대 수요와 투자금 회수 구조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입찰 전에는 내부 수리 상태와 명도 가능성, 대출 조건과 세금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 등기 소멸 조건이 최종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는 작은 권리 하나를 놓쳐도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 여러 자료를 서로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화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일반 영상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멤버십 전용 물건과 더욱 구체적인 권리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실제 입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화로 함께 교차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은 단순히 영상을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리 분석과 무리한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전 공부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물건에 실제로 투자하고 싶거나 자신의 자금에 맞는 입찰 가격과 대출, 세금, 수익 구조를 더 자세히 검토하고 싶은 분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물건을 계속 분석하는 데 큰 힘이 되며 알림을 설정하시면 새롭게 분석한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경매를 공부하거나 투자 물건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실전경매연구소는 앞으로도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금이 회수되고 수익이 남는 물건을 끝까지 분석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